안녕하세요.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예,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시인이 최창희 변호사입니다. 어, 병원장 협의회에서 법제사를 맡고 있어서 본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영광으로 생각하고 회원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강의 주제는 실손보험 분쟁 사랑 및 대응 방안입니다. 뭐 언론에서도 많이 뭐 나오고 있고 피부로 체감하고 있겠지만 실손보험사와의 분쟁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고 실손보험사도 이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논리 개발을 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중소병원들이 좀 각별히 잘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오늘 강의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실손보험에서 많은 분쟁이 대부분 소위 그 대법원에서 임의비급여라고 판시를 한 내용과 관련해서 많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임의비급여 진료 행위가 뭔지 좀 살펴보고 각 사례와 그 사례에서 우리가 일선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고찰해 보겠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지만 우리 일선 병원 입장에서 볼 때는 각 병원들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고 해서 건강보험 환자를 무조건 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뭐 헌법재판소에서 계속해서 지금 합헌으로 뭐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 환자를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 재정은 아무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건강보험 환자들에게 어떤 그 의학적인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보다는 비용 효과적인지 아니면 경제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평가하게 되고 그게 이제 각종 급여 기준, 비급여 기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종 규제가 이제 따를 수밖에 없고요. 실손보험제도도 동일합니다. 약관에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그 요양급여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그대로 실손보험에서도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구조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실손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환자와 보험회사 간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약관에서 보장된 어떤 진료나 치료를 받게 되면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의료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진료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 진료 계약에서 환자를 보면은 의료기관은 이제 진료비를 지급받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지금 오늘 강의의 주제는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관계입니다.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죠.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걸 손해라고 해서 의료기관에 이 손실을 어떻게 만회해 볼 수 있을까 엄청 노력하고 한 끝에 형사적으로와 민사적으로 이제 분쟁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에서는 소위 임의비급여 진료 행위라고 해서 대법원이 판시한 임의비급여 진료 행위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그게 손해다. 보험회사의 손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이익을 받은 거 아니냐. 이 두 가지의 논리를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고 그 형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환자가 채권자인데 이 채권자들을 대신해서 소송하는 걸 채권자 대의 소송이라고 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일선 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게 되니까 조금 더 논리를 구조를 바꿔서 환자에게 직접 채권을 양도받아서 이제 소송을 하는 양수금 소송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분쟁 양상은 조금 더 뒤에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형사적으로는 이제 보험 사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 사기로 인한 형사 고소도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쟁의 형태는 이거고 주목해야 될 점은 계약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원에서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을 수 있는지를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크게 분쟁 형태는 민사, 형사, 행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민사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그다음에 손해배상,
손해를 봤다는 거죠. 이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고요. 형사는 이제 각종 의료법 위반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진료 기록부를 허위 기재 했는지 뭐 이런 부분, 특히 보험 사기에서 많이 이제 문제되는 게 진료 기록부의 허위 기재 부분입니다. 이런 걸 같이 엮어서 이제 형사 고소 고발을 이제 많이 하는 거고요. 행정 사건은 진료비 환불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심평원 홈페이지를 보면은 진료비에 대해서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환자가 하거나 아니면 환자를 대리해서 보험회사, 실질적으로는 환자를 대리해서 보험회사가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심평원이 그 해당 환자에 대한 진료 기록부 일체를 제출을 요구하게 되고, 의료기관에서 그 진료 기록부 일체를 제출하면 그걸 보고 진료비를 이제 적정하게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적정하지 않다 그러면 환불을 하라는 걸 이제 의료기관에 명하게 되고, 이거는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의료기관이 다투려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분쟁의 양사는 민사, 행정으로 이렇게 세 가지 세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이건 다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실관계지만 보험 사기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청구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행정소송인 요양급여 비용 환불 처분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처음부터 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먼저 그 실손보험사 소송의 핵심 논리적 기반은 이 소위 대법원이 인정한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료기관과 환자가 합의를 하든 합의하지 않든 그 임의로 요양급여 기준이나 수가를 정하지 않는 기준을 절차를 위배해서 환자한테 이제 비용을 징수하게 되면, 이것은 임의적으로 비급여 진료의 행위를 하고 비용을 받았다라고 해서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급여 진료를 했는데 비급여로 이제 뭐 비용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적응증을 벗어나서 어떤 진료 행위를 하고 비용을 받았다든지, 뭐 신의료기 평가 대상인데 평가를 받지 않고 뭐 비용을 받았다든지, 이런 유형들을 이제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 그 아시겠지만 여의도 성모병원 사건에서 2012년도에 이게 비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이제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절차와 기준이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 행위를 하고 가입자와 요양급여비로 하기로 합의해서 지급받은 경우에도 우리 국민건강보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것을 이제 무효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규정은 있습니다. 예외적인 규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절차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다거나, 아니면 의학적 안정성, 유효성, 그다음에 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나서 진료를 해야 될 그런 구체적인 필요성이 또 인정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받고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제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대법원 판례 이후에 모든 하급심 법원에서 임의 비급여 진료비 관련해서는 이 대법원 판례의 유효 요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이 요건이 이제 적용될 것인가를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번 절차를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고, 더욱이 대학병원에서도 1, 2, 3번 요건을 갖춘 경우는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소병원에서는 1, 2, 3번 요건을 갖추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어찌되었든 이런 세 가지 요건을 최대한 활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뭐 하는 어떤 진료가 뭐 이미 비급여 진료 행위 소지, 논란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는 경우에는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진료 기록부에 상세히 기재하고 마지막으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에 동의를 받고 일단은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좀 기사는 의협신문 기사를 가지고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좀 기사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의사협회 그 기사들이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신 분쟁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 진료를 하시면서 바쁘시더라도
협회 신문을 활용하면은 최신의 정보를 바로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에 관한 소송 공문을 남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느냐 보시면 실손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하는 경우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아직까지 그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 신청은 환자 본인이 하게 되어 있지만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회사에서 환자한테 위임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바쁘니 내가 대신해서 진료비 확인 청구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나의 그 권한을 대리해달라라고 해서 위임해달라 해서 위임을 받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사례들이 실손보험회사에서 민원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민원 청구에 답변을 받으면 뭐 예를 들어서 본 행위는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임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비급여 진료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심평원에 답변을 받았는데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라고 하는데 환자의 진료 기록 요청을 좀 하면서 합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내용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료기관들이 고민을 많습니다. 첫 번째, 실손보험 회사에 우리가 환자의 진료 기록부를 줘도 되느냐 아니면 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 이런 뭐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회사에 환자의 진료 기록부를 제공할 의무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나 의료법 위반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회사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내지 개인정보보호법을 활용해서 이제 제출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제출하지 않게 되면 뭐 소송을 하겠다, 뭐 고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보시면 실제 사안입니다. 텔라에 관해서 심평원의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런 데에서 이제 그렇게 민원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심평원이 뭐라고 답변을 주냐? 신의로 기술평가 대상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내시경적 경력 예방 신경근 성혈구가 뭐 시술 부위나 방법이 유사하긴 하지만 어쨌든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가 별도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회신을 하게 되었고 이 회신을 계기로 지금 현재 많은 이제 소송들이 지금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죠. 그래서 근거가 여기 보시면 진료비 민원을 했더니 심평원에서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라고 했다. 그리고 뭐 다른 소송에서도 인정된 사례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게 되는 거죠. 최근에 협회 그 회원 건의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좋은 내용이 이제 와 있더라고요. 이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민원 제기가 오면은 이제 심평원에서 이제 관련 환자의 진료 기록을 요청하는 이제 공문을 의료기관에 보내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혹시 그 해당 환자를 알 수 있다면 그 해당 환자와 좀 접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원장님이 다행히 그 해당 환자가 누구인지 아셨고 그 해당 환자에게 설명을 잘해서 여기 보시면 2번 병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라고 체크를 해서 취하서를 이제 환자가 제출하게 됐고 분쟁이 종결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쟁이 종결되면 앞에서 설명드린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되죠. 이런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환자를 알게 된다면 좀 설명을 잘해서 취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법원에 현재 계류 중이거나 소송이 진행된 사건을 조금 분류를 해봤습니다. 어떤 좀 그룹핑을 할 수 있을까 했더니 이 세 가지 정도로 좀 소송들을 좀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비급여 진료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과 확대라는 측면으로 이제 급여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MRA도 일부분이 이제 급여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MRI 검사비가 비급여냐, 급여냐 이런 이제 문제가 많이 이제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의 주장은 실질적으로는 급여로 받아야 되는데 비급여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하는 경우 이 하나의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적응증에 관한 것입니다. 고시
이제 요양급여 기준이나 고시에 보면은 적응증들이 이제 기재된 부분이 있는데 그 적응증을 위반한 경우, 그 경우에도 임의비급여 진료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페인 스크램블러, 그다음에 레이저 손발톱 진균증 이런 것들이 이제 적응증과 관련돼서 이제 문제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진균증 같은 경우에는 먼저 약을 복용한 다음에 약의 복용 효과가 없거나 이랬을 때 레이저를 이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레이저를 사용하거나 이러면 이게 이제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가 여부가 이제 문제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많이 이제 문제가 됐던 이제 소위 말해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게 맘모톰이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었고, 어쨌든 맘모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이제 판결을 했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뭐 셀드 텔라, 뭐 이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제 경막에 신경근 차단 신경근 성형술을 할 경우에 그걸 이제 레이저를 병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그 소위 비급여인 레이저를 아니 내시경을 활용한 성형술하고 동일한 거냐 아니면 유사한 거냐 아니면 새로운 행위냐, 이게 지금 법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거에는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냐 아니냐와 관련된 겁니다. 즉 변형 기술, 변형 기존 기술이 있었고 변형 기술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 변형 기술이 별도의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인지에 관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긴 한데 이제 분쟁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고시나 요양급여 기준들에 대한 숙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급여에서 급여로 변경된 진료에서는 어떤 적응증, 급여 기준이 어떻게 변경이 된 건지, 그다음에 적응증이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일부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내가 아니면 일부 학회, 뭐 선생님들이 뭔가 일부 변형해서 뭐 기술을 하는 건데 이게 별도의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뭐 내주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뭐 포셉을 활용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변형 기술이냐 기존 기술이냐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손보험사들의 이제 분쟁 형태, 이제 소송 형태는 잘 아시겠지만 채권자 대의 소송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게 매우 간명합니다. 환자 그냥 자기가 보험금을 지급한 환자 전부에 대해서 의료기관에 이제 소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를 대신해서 자기들이 직접 의료기관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채권자, 여기서는 채권자는 환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대의하는 소송,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 총 환자의 진료비 전액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하게 되었고요. 이게 이제 하급심 법원에서 채권자 대의 소송이 이제 무효라고 이제 판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부 바꾸는 거죠. 어떠한 형태로 바꾸냐면 환자를 이제 접촉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를 접촉해서 환자한테 환자가 의료기관에 대해서 부당이득, 진료비 반환해달라고 하는 것을 나한테 좀 채권을 양도해라. 그래서 내가 의료기관에 직접 소송을 하겠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양수금 소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송이 아시겠지만 뭐 법원에 다양하게 법원에는 뭐 단독이라는 재판부도 있고요. 3인이 있는 합의부라는 재판부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실손보험 회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을 한 거죠. 그중에 가장 간명하고 좀 소송 비용도 적고 신속하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걸 고민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게 소액 사건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소액 사건은 2천만 원 이하의 소송 가액이 2천만 원 이하면 빨리빨리 절차가 간이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걸 소액 사건이라고 하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아시겠지만 이제 뭐 소장을 받아보시거나 소송하신 분도 상당히 있을 건데 환자를 한 명 이렇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소송 가액이 뭐 200만 원, 500만 원, 뭐 7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소가가 2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원에서 다투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배보다 소위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을 잘 받아도 뭐 대응을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뭐 판결이 불리하게 나거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실손보험 회사들이 활용해서 이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했다. 그러니 너희도 질 게 뻔하니까 합의하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이게 이제
소액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특별한 뭐 이유도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그냥 환자들한테 시술 처벌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고 채권량도 소송 신탁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소송 신탁이라 볼 수도 없다. 그리고 대위 행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최 10문장도 아닌 이런 간략한 판결문들이 이제 선고되고 이게 이제 다른 의료기관에 공문을 이제 발송할 때 같이 첨부해서 하면서 너네가 소송을 하더라도 이렇게 질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일부 의료기관이나 선생님들은 이제 뭐 합의를 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부산에서 이행 공고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도 더 간략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그냥 이행 공고 결정을 내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이행 공고 결정을 받고 별다른 대응이 없으면 바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이런 절차들을 활용해서 실손보험회사가 소송을 엄청 남발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보시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를 제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두 가지 형태를 제기할 수 있고 부당이득은 다시 나누면 환자를 대신해서 하는 소송이 채권자 대의 소송, 그다음에 환자의 채권을 양도받아서 하는 양수금 소송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먼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보험금 지급,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한 것이 보험사의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청구한다? 의료기관에 청구한다는 겁니다. 너가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를 해서 내가 부담하지 않아야 될 보험금을 환자에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배상을 누가 져야 된다? 의료기관,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를 한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 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건 피보험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에 대해서 진료계약에 따른 어떠한 부담을 부담하거나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볼 수 없다. 이 말은 의료기관이 보험계약은 누구랑 체결한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보험회사인 너희들과 환자 간, 니네 양자 간에 체결한 계약이지 의료기관이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네 보험회사한테 의료기관이 무슨 의무 부담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법령에서 각종 요양급여 기준을 준수하고 절차를 이행해라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이거는 왜 있는 거냐? 이는 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와 같은 보험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보험에 의료기관이 어떤 요양급여 비용에 대해서 고시에 어떤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절차가 부과되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다? 보험회사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네가 발생한 손해와 어떤 의료기관의 진료 행위 그거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타당한 판결이죠. 그래서 법원은 의료기관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판시를 했고 이 소송들 때문에 손해배상이 없다라고 딱 이 판결이 난 다음에 어떻게 소송이 바뀌었냐?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바꾼 겁니다. 법원에서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손해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 기각하니까 실손보험회사는 새로운 형태로 소송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생각한 게 그러면 의료기관이 부당이득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논리 구성을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넘어간 겁니다. 근데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최근에 우리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손을 들어준 1, 2심을 파기하고 법원은 소각과 직접 판단 그랬죠. 이게 그래서 그 채권자 대의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형태를 환자들을 대신해서 환자들이 직접 소송을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환자가 직접 소송을 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대신 해줄게 그걸 이제 대의 소송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 하급심에서는 각하 판결이 주를 이루긴 했는데 일부 법원에서는 재판부에서는 인용한 판결도 있었습니다. 좀 혼재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대법원이 이를 정리한 겁니다. 근데 정리했는데 확실히 대법원은 좀 다릅니다. 되게 논리적이고 우리들이 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는데 뭐냐? 저희가 그 법원에서 굉장히 중요 해석 주장했던 게 이 내용입니다. 아니 우리는
보험회사 너희들과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다. 환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건 넌데, 그리고 네가 환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너네 나름대로 심사를 했을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급했잖아. 근데 왜 그 지급해주고 그 잘못을 왜 의료기관한테 묻느냐라는 거죠. 그거를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고 대법원도 그게 맞다라고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네들이 손해를 봤다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그 손해는 누구의 손해다? 너의 과실로 발생하는 전형적인 보험 영업상의 손실이라는 거예요. 야, 너네들이 보험금 심사를 해서 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고 뭐 진료 기록부도 다 볼 수 있고 나름대로 전문 인력도 보강하고 있고 다 할 줄 아는데 너네가 지급하고 이제 와서 그게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라고 해서 의료기관에 그거에 대해서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니네 손실이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당이득 반응 청구권을 만약에 대의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면 대의 행사에서 너네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게 한다면 이거는 어떤 결과냐면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는 이 영업상 손실에 대해서 사실상 담보를 취득하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대법원에서 보는 거는 예를 들어 그거에 환자가 보험금 달라고 하는 겁니다. 줬어요. 근데 이게 업무상 과실이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심사를 잘못한 거니까.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의료기관한테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그거를 법이 인정한다면 실질적으로 보험회사는 의료기관이 담보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료기관한테 그냥 뭐 심사해서 돈 주라면 주고 이게 잘못되는 것 같다. 그럼 의료기관한테 돈 받으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 보험회사한테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저희가 대출을 받거나 그럴 때 뭐 예를 들어 부동산을 저당으로 담보로 제공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험자에게 실손의료보험 계약이나 손해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등에서는 이런 걸 애정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담보권을 설정해주는 결과가 된다. 이런 거는 채권자 대유권 제도의 목적 범위에 벗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다라고 해서 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실상 채권자 대위 소송은 이제 종지부가 찍힌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실손보험 회사들은 의료기관에 채권자 대위 소송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굉장히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제 어떻게 또 다른 논리를 이제 구상하게 된 거죠. 각하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환자가 특정 A 의료기관에서 이 20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는데 20명 일일이 다 접촉해서 채권 양도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을 환자를 딱 선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의료기관에 소송을 제기하겠다. 너한테는 제기하지 않고 너한테는 문제 삼지 않을게. 그러니까 채권 너가 의료기관한테 반환해달라고 진료비를 반환해달라고 하는 채권을 나한테 양도해줘. 그래서 소위 채권 양도서를 작성하고 채권 양도서를 가지고 실손보험회사가 의료기관한테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소위 양수금 소송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형태를 하니까 또 법원이 본 거예요. 이거는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각각 판결을 받으니까 실손보험사가 갑자기 이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한 거 아니냐. 소위 그거를 소송 신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채권 양도의 목적이 소송을 대신 진행하게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채권을 양도한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재판부에서 문제가 됐고 일부 재판부에서는 소송 신탁을 인정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채권자 대위 소송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건에서 보존의 필요성이 부정되자, 그러니까 각하 판결을 받게 되자 실손보험회사들이 이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환자들에게. 그래서 또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보면은 그 환자들은 이러한 법률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쓴 게 아니라 그냥 보험회사가 써달라고 하니까 서명만 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명확하게 그 법률적 의미를 알고 양도했다고 보여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실질적으로는 소송을 대신 하기 위해서
채권 양도소를 받은 거기 때문에 소위 소송 신탁이라고 하고 이거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효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재판부에서는 증거가 없다. 소송 신탁이라고 볼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의 의료기관이 있는데 입증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 신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판결이 하급심에서 나뉘어져 있는 형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현재 대법원의 이 판결 전원합의체 이 판결이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채권자 대리권과 같이 이 채권 양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무효라고 판시를 할지 아니면 이거는 의료기관이 입증 책임을 해야 될 문제로 볼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제가 들어가는 하급심 법원들의 재판관님들의 판사님들의 입장도 좀 다르긴 하는데 좀 일부 판사님들은 대법원이 채권자 대리권에서 각각 판결을 한 그 실질적인 목적을 고려해보고 그랬을 때 소송 신탁이라고 볼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대법원에서 좀 우리 의료기관에게 조금 유리하게 소송 신탁이라고 볼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양수금 소송에 대해서는 분쟁이 아직 종료된 건 아니다. 그리고 계속 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험 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가장 실손보험과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 하나가 그리고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보험 사기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건 형사적인 문제이고요. 금액이 크게 되면은 인식 구속의 이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문제이고 또 보험 사기 특별법이 굉장히 많이 지금 개정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들은 형사 책임을 강화하는 거고요. 또 의료기관의 책임들을 좀 강화하는 방향 그리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심평원이나 공단을 활용해서 이번에 적정성에 대한 거를 심평원이나 공단이 제출하게끔 의무적으로 제출하게끔 하는 형태로 지금 다양한 법안들이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 보험 사기가 되느냐라는 거와 관련해서 좀 중요할 만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기록부나 이런 거를 조금 수술 날짜나 검사 날짜를 좀 달리 작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그냥 진료비 자체를 수술한 날에 받기 때문에 그냥 검사 날도 수술 날 했다 이렇게 이제 좀 날짜를 좀 변경해서 기재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경우에 이제 진료 기록부 허위 기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검사 날짜가 다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진료 기록부를 날짜를 달리 적어도 이거는 진료 기록부의 허위 기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를 날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보험 사기로는 볼 수 없다라는 판결입니다. 이건 안과 사안인데요.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할 때 그 실제 백내장 검사일과 그다음에 수술일 이게 좀 달랐는데 날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사기를 단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험사들이 되게 보험 사기로 많이 고발 조치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임의 비급의 진료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가 진행했던 그 백내장 수술비와 관련해서 앞에서 이 판결을 조금 인용해서 좀 많이 변론에서 주장을 했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거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보시면 또 하나는 보이지만 이건 MRI 검사비 관련해서도 저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해 진단 S 코드를 좀 샘플링 해가지고 감정을 해봤더니 비급여로 받는 게 적당했다라고 좀 봤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아직 그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면서 그 급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서 이걸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근데 좀 보험 사기에서 중요한 걸 조금 설명드리자면 보험 사기의 가장 중요한 건 환자입니다. 환자가 보험금 청구하는 거는 환자이기 때문에 이 수사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가 보험 사기 자기가 사기한 거다 이걸 인정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서 조사를 하고 이거 좀 보험 사기, 보험금을 지급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수사기관에서 이제 많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환자들이 좀 두려움에 떨거나 이렇기 때문에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잘못했다 뭐 이렇게 인정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의료기관에는 타격입니다.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자기가 의료기관의 진료를 본 환자가 보험 사기가 맞다고 인정하면 당연히 의료기관은 보험 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 사기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진료를 본 환자들을 조금 연락이나 접근을 좀 잘 하셔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그렇게 수사기관의 어떤 무리한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자백하지 말라는 거죠. 뭐 명백히 이거는 보험 사기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불기소 처분의 내용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보험 사기 정범이라고 하는데 정범이 환자거든요. 환자가 보험 사기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는데 그거 논리적으로 하면 의료기관을 보험 사기로 처벌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환자가 본인이 처벌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험 사기 문제는 환자에 대해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보험 사기를 하게 되면 이게 진짜 사기에 해당하느냐,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가 맞느냐 이런 것들을 경찰이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했던 게 여기 보면은 이 건 환자가 한 2천 몇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미 비급여다라고 소위 급여 진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려면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그런데 경찰서에서 2,500명 환자를 다 감정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건에서 엄청 싸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수사기관에서 어디에 감정을 한다고 했냐면 손해보험협회에 감정을 하겠다라고 엄청 주장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거다. 어떻게 실손보험사의 단체인 손해보험협회에 이 감정할 수 있느냐. 이건 되게 편파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굉장히 주장했고 근데 수사기관에서 손해보험협회에 하려고 한 이유는 2,500만 원에 대해서 감정료를 지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보험협회는 당연히 그냥 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해보험협회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검사도 그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시한 게 샘플링을 하자. 무작위로 샘플링을 해서 제3의 기관에 보내자라고 해서 그 샘플링을 5명으로 한정해서 했고 결과가 비급여 청구로 왔기 때문에 좀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감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예, 뭐 S 회사에서 저희 법원 1심 법원에서 감정하겠다는 겁니다. 또 똑같은 사안입니다. 그 법원에서 감정을 하겠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채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도 급여인지 비급여 진료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이게 보험 사기인지 부당이득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 절차는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감정이 왔습니다. 결과는 뭐 당연히 의료기관에 좋게 왔죠. 그래서 다 비급여 대상이라고 왔는데 그 대학병원에서 감정료 청구를 했는데 감정료가 5천만 원이 나왔어요. 5천만 원. 그래서 감정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잘 염두를 하고 또 감정 절차를 진행할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감정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 결과가 유리하게 와야만 보험 사기가 인정될 수 있지 않다는 것을 좀 부가적으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보험 사기에서는 환자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정 절차를 진행할 때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편파적으로 감정이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급심에서는 보험 사기가 인정되면 이거는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 사기 특별법 개정안 중에 하나가 보험 사기가 인정된 경우에 그 금액에 상당하는 거는 환수 의료기관이 그 실제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들을 직접 넣자 이런 것도 논의 중인데 여기 보시면 불법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보험 사기에 해당이 되면 불법행위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은 지는 겁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위 말해서 미용 치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도수 치료를 했다라고 한 사안입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명백하게 보험 사기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이 유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보험사가 그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이고 보험사가 승소한 사안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실손보험사는 계속 공부합니다. 계속 연구합니다. 어떻게 새로운 소송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환자들의 어떤 그 손실을 의료기관으로부터 만회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잘 알겠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대법원 판결도 여기서 보면 일반적인 그 진료 수가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형평의 원칙이나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 상당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지급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 대법원이 보고 있습니다. 즉 비급여 진료 행위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기에 받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너무 고가로 받은 경우에는 그 고가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다라고 보고, 실제 우리 하급심 법원도 부당이득 판단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일부 진료과, 특히 좀 안과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뭐 사안이긴 한데, 그 아시겠지만 이 심평원의 그 진료비를 우리가 지금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되는데, 좀 그 사안하고 좀 연관돼 있습니다.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보고하게 되면 심평원은 그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통계 자료로 만들어서 뭐 서울시 평균 어떤 백내장 검사비의 진료 검사비는 뭐 얼마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거든요.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 그 자료를 실손보험회사가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병원의 백내장 검사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30만 원이다 이렇게 했다면, 이 안과에서는 2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에 200만 원이면 너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너무 크다, 뭐 20배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하급심 법원에서는 10배, 아무리 그래도 10배 이상이 벗어난 거는 소위 말하는 앞에서 본 형평의 원칙 뭐 이런 거에 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10배 이상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라고 그래서 실손보험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비급여 진료비도 과도한 경우에는 이렇게 법원에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특정 진료과의 문제이긴 한데, 백내장과 관련해서 워낙 문제들이 많다 보니 이제 현대해상에서 공정위의 첫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공정위 내부적으로 이걸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사는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뭐 금감이, 뭐 심평원, 뭐 경찰청 공동 대응하겠다 이런 것처럼 그 어떤 비급여와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 강력하게 대처 끝까지 이제 하겠다는 게 이제 실손보험회사의 행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의 판결을 좀 정리해 보면, 제가 이미 소위 대법원이 말하는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 그 대표적인 유형이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 대상인데 비급여로 진료를 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받은 경우, 그다음에 적응증을 벗어난 경우, 그다음에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거나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소송의 방법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하나는 보험회사가 처음에는 이게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보험금을 환자한테 지급했고, 이건 나의 손해이기 때문에 그 손해를 누가 배상해야 된다? 진료를 한 의료기관이 배상해야 된다라고 해서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접근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여기서 말하는 손해, 그리고 건강보험법령은 보험사 니네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너희들에게 무슨 의무를 부담하느냐라고 해서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고 나온 게 부당이득. 그러면 부당이득, 의료기관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논리를 창안했고, 그 형태로 환자들이 직접 소송하기는 할 수 없으니까 환자를 대신해서 보험사가 이제 소송을 하는 형태였던 것을 이제 소위 말하는 채권자 대의 소송이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설명드렸듯이 최근에 우리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는 이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각각 판결을 한 거죠. 그 이유가 뭐다? 야, 너네들이 보험 사고, 너네들이 잘못
심사에서 지급한 돈, 이 손해는 전형적인 너네 영업상 보험 손실인데 왜 그거를 의료기관이 담보해 줘야 되느냐? 이거는 채권자 대유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우리 대법원은 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채권자 대위 소송은 할 수 없게 이제 논쟁이 종결된 사안입니다. 그 현재 남은 거는 양수금 소송입니다. 양수금 소송. 그래서 양수금 소송 하급심에서는 소송 신탁으로 인정해서 각하한 판결이 있고요. 소송 신탁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보험사에 손을 들어준 판결, 두 가지 형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대위 소송의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을 한 땀 한 땀 잘 읽어보면 그 취지가 소송 신탁으로도 볼 여지가 많을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제가 들어간 그 하급심의 부장 그 재판장님도 이거는 대법원의 판결을 고려해 볼 때 대법원에서 소송 신탁으로 볼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재판장님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올라가 있고, 조만간 양수금 소송에 대해서도 소송 신탁으로 볼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실손보험사의 대응 방향 추세 보면은 새로운 대응 방안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판결문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서로 보험사 공유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보험사와 소송을 하더라도 이 소송된 사실을 제3의 보험사한테 알리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을 합의서에는 꼭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S보험사하고 소송이 소장에 날라오면 바로 연달아서 뭐 다 들어옵니다. 아시겠지만 다 들어오고, 그래서 혹시나 합의를 한다라면 그런 조항을 꼭 넣어야 된다라는 걸 좀 잘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심평원에 적극적으로 민원 제기합니다. 앞에서 봤듯이 진료비 확인 청구를 환자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손보험사가 해서 그 유리한 자료를 득하면 그 유리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소송으로 나아가는 형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만약에 양수금 소송, 양수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소송 신탁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 스텝은 뭐냐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됩니다. 환자가 직접 소송을 하게끔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더 이상 보험사는 소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환자를 대신해서. 그러면 다음 스텝은 환자가 소송을 직접 하게 하겠죠. 그래서 보험사가 환자들을 설득하고 뭐 소송 뭐 비용을 뭐 지원을 하든 어떠한 형태로든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소송을 하도록 아마 유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실손보험과 관련된 소송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를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마무리를 하면 좀 어렵겠지만, 그리고 좀 힘들겠지만 요양급여 기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적응증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며 어떻게 전환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숙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강의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야 된다, 이게 뭐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상세한 진료기록부 작성이라고 답변드립니다. 진료기록부는 우리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안정장치입니다. 그리고 뭐 실손보험 사례는 아니지만 일반 민사 분쟁에서 의료기관 선생님들 패소하는 거 보면 설명 의무 위반이 압도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진료기록부를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심평원에 민원 제기가 됐다라고 한다면 환자들과 좀 접근을 해서 접촉을 해서 좀 취하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이게 가장 분쟁을 사전에 막는 가장 좋은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사가 공문을 만약에 보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진료기록부를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진료기록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소송 제기가 된다거나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환자를 한 명 내지 두 명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대응하기가 어렵긴 한데, 예를 들어서 맘모톰으로 뭐 700만 원 이렇게 한 명이 소송이 접수되더라도 의료기관에서는 그 해당 문제가 되는 맘모톰 전체 환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전체 환자의 진료비가 얼마인지 그 총액을 가지고 이 사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소송이 한 명 내지 두 명, 속가가 뭐 몇백만 원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섣불리 합의를 하시거나 그런 거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소액 사건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의사협회나 아니면 각 의사회에 동일 사건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된다면 어떻게 대응이 되고 있는지 그런 정보를 좀 수집할 필요가 있고, 협회에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중요한 소송이거나 좀 대응이 필요한 소송인 경우에는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부족한 강의를 마치고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면 제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